자, 2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공부하는데 이렇게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네. 있을까 싶은 그런 분이죠. 자, 장의성 지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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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세요? 저의 평가가. 네. 아니, 저는 너무 아니 근데 네. 지점장님 이야기는 참 이렇게 말투도 신나고 네. 이제 정말 시원시원하고 근데 또 남는 게 있고 그래서 참 좋거든요. 그거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들어주시는데 네.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아, 또 그렇죠. 네. 정말 이제 물론 뭐 제가 뭐 엄청 새로운 얘기는 못 드리지만 네. 또 이렇게 흔한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좀 여기서만 좀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아. 들을 수 있는 얘기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뭘 남겨볼까요? 일단요 여러분들 요새 반도체 뭐 난리죠 미국 난리 미국. 났어요. 그죠? 이거 자, 포모에 포모. 이게. 지금 AI 랠리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유동성 랠리가 작년 말에 있었거든요. 네. 두 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올해장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AI 랠리와 유동성 랠리를 구별해야 된다. 네. 이고요. 예. 제가 주제를 이렇게 썼고 부제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면서 어제 못 봐가지고 오면서 이제 어제 방송을 봤어요. 빈센트님 나오신 네. 거를. 제가 들을 얘기랑 좀 중첩되는 게 있어요. 지금 유동성이 되게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동성 랠리가 아니고 유동성 랠리는 쉬고 있고 AI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유동성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이제 금융시장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신호들이. 그러면은 연준이 뭘 해줘야 돼요? 유동성을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유동성 랠리가 또 나올 겁니다. 올해는 그게 AI 랠리와 유동성 랠리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올해장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있죠. 예. 관전 포인트는 QT 테이퍼링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네. 긴축에 대한 뭐 완화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양적 긴축에 대해서 멈추는 그런 스케줄링에 대해서 적어도 논의는 할 겁니다. 그들이 네. 결론을 못 내더라도 예. 네, 그 의사록에서는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알겠습니다. 긴축 계속하면 유동성 위기가 정말 생길 수 있으니 네. 뭔가 뭐 논의는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근데 이 유동성을 약간 풀어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QT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 환경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까지 드리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빈센트 위원님께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일단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혜성 지점장님은 약간의 또 같은 이제 맥락이지만은 그렇죠. 약간의 다른 해석이 해석이 또 다르죠. 있을 수 네. 있다. 지금 단기 유동성이 네.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리고 어제 빈센트님이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왜 12월 FOMC에서 갑자기 네. 비둘기가 되었냐? 예. 바이든 전화를 받았냐? 어. 다 정치적인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 예. 저도 뒤늦게 여러 분석가들의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 단기 유동성이 11월 말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예. 말로 풀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더 큰 유동성 경색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있었어요? 네. 오.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낄 수 그냥 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거고요.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예. 이게 발작이 일어났던 적이 2019년 9월에 있었고요. 예.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파월이 이것은 QE가 아니다 해가지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QE인가 QE가 아닌가 그렇죠? 네. 마치 그 통닭처럼 북한 직원처럼. 예. 그런 그 놀림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연준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을 미리 풀어줄 거예요. 2019년 9월 같은 쇼크가 근데 여러분들 그 쇼크가 쇼크인 줄 모르셨죠?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쇼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AI 랠리다. 지금 AI 랠리죠.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야 AI 랠리는 여러분들 자 한번 그 딱 생각해 보세요. 작년 되게 재밌어요. 작년에 상반기를 보시면요. 네. 그 10년물이 뭐 3.3까지 떨어졌어요. 금리 이제 안 올릴 거야 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왔습니다. 근데 아니네 하면서 그다음에 7, 8월 막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물론 이제 11월부터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 네네.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금리가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날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와 AI 랠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작년 11월, 12월에
AI 대표 기업들은 쉬었습니다. 어. 작년에 딱 모습을 보시면 자 올해 만약에 유동성이 부족하건 경기가 뭐 약간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경기 둔화가 오건 금리가 안 내려가건 AI 랠리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AI는 멱살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릴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건 올해라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결국에는 AI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 여러분들 AI는 물량 간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루함을 견디는 게 중요한 건데 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이 왜 유동성 랠리가 아닌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너무나 여러분들 그 당연한 지표지만 보시면요. 자료 보시면 달러 인덱스 보세요. 자 쭉 떨어졌죠. 그죠? 이게 예. 유동성 랠리고 자 올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강세가 오죠. 예. 유동성이 안 좋은 거죠. 어. 그죠? 자 미국 10년물 금리 보세요. 자 올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튀어올랐죠. 올라오죠. 아,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 미국 10년물이에요. 아, 이건 또 10년물이네. 예, 유동성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또 하나 양성장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연초부터 속스가 난리죠. 반도체가. 네. 그쵸? 근데 보세요. 이거는 AI 랠리예요. 자 여러분들 러셀 2000이 유동성 랠리 수혜주인데 연초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 조정을 받다가 어제 올랐어요. 어제. 그죠? 어제.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 유동성 랠리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다. XBI가 이렇게 가다가 자 올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조정. 조정. 어제 살짝 올랐죠. 네. 어제는 10년물 금리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또 되게 재밌는 게 어제 또 뭐가 올랐냐? 영래포가 살짝 다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과 되게 밀접한 애들은 뭐다? 러셀 2000, XBI. 예. 이걸 보시면 얘네가 올라가면 뭐다? 유동성 랠리인 겁니다. 당장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네. 완전 찌그러져 있던 애들이 막 올라가는 게 유동성 랠리예요. 재밌다. 예. 그죠? 예. 근데 얘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동안 좀 올랐던 AI 주들이 좀 쉬는 겁니다. 근데 오. 이거 유동성 랠리고 뭐고 자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럼 유동성 랠리가 죽으면 AI가 무조건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같이 쉴 수도 있고 같이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TSMC가 벽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그죠? 거기다가 저기 슈퍼 마이크로 시스템이 또 완전히 막 더 맞아요. 세게 예. 이거를 힘을 준 건데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유동성 랠리와 AI 랠리를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단기 유동성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 우리는 못 느껴요. 네. 그거는 쇼크가 와도 못 느껴. 2019년 9월에 느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쇼크인지 이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보면 연준 총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다? QT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QT를 자,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완전 코로나 완전 양적 완화 하다가 네. 자, QT를 하다가 살짝 뛰어오른 게 뭐예요? 이게 BTFP. 그죠? 네. 그러니까 SVB 때.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요.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온다. 연준은 뭐까지 할 것 같아요? 다시 이 총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있었냐? 아, 저게- 여기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QT 최초의 QT가 이때 있었죠. 2018년부터. 네. 그죠? QT 끝나고 근데 이거 뭐예요?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예. 이게 Q이냐, not Q이냐 파월이 놀림을 받았던 이때 돈 풀었어요. 왜? 유동성 위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 영래포 잔고입니다. 영래포는 아시죠? 자, 영래포가 좀 근데 설명해 주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포 RP라고 나오고 리퍼체이스벌 네. 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예. 레포는요. 자, 여러분들이 채권을 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연준에 가서 이거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되사주는 거래지만 그냥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하루짜리를. 그게 레포예요. 레포. 네. 연준 가서 돈 빌리는 거. 레포는 시중은행이 연준에서 돈 빌린다. 시중은행은 아니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입니다. 네네. 네, 은행을 제외한. 예. 그죠? 근데 영래포는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연준에 반대로. 돈을 맡기면 연준이 금리를 주는 거죠. 네. 이거를 자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연준이 원래 안 받아줬어요. 연준은 누구 돈만 받아요? 정부. 은행. 연준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니까 은행 돈을 은행 받아요. 돈에. 그럼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차트를. 근데 이건 뭐냐? 시장에 돈이 너무너무 많아. 좀 흡수를 해야겠어요. 예. 그래서 뭘 했냐? 레포가 아니 영래포라고 하니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아 돈을 갖고 오면 얼마 이자를 줄게. 이게 초과 유동성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금융기관들의 예. 2조 달러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6,470억 달러까지 줄었는데 이게요 6천억 달러까지 줄었었는데 최근에 삐쭉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랠리주들이 어제 살짝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근데 자 이게요. 어제 빈센트님 말대로라면은 빠르면 3월. 네. 적어도 2분기 안에 이게 어디로 간다? 얼마까지 간다? 0원으로 갑니다. 네. 빵원으로 가요, 이게. 그렇다면 시장의 초과 유동성이라는 게 금융기관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차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상하다. MMF에는 아직도 돈이 많은데? 6조 달러가 있던데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기관의 잔고가 아니죠. 이거는 투자자들의 잔고죠. 아. 그죠?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이들을 컨트롤하려면 뭐 영래포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예. 아니면 이제 QT를 줄여야 되고요. MMF의 잔고를 시중으로 이렇게 빼내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MMF는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5.34를 줘요. 근데 여러분 CMA 다 통장 있으시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날 증권사에서 문자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거 안 쓴 지 오래돼갖고 어떻게 돼요 요즘에? 와요. 기준금리 내리면 정확하게 0.25를 내리죠. 바로 CMA 내려요? 통장은. 그래요? MMF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그날 MMF 금리는 0.25%가 떨어지겠죠. 0.25% 약 0.25%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5.34를 매일 주는데 MMF에 안 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MMF 금리가 계속적으로 매달 떨어지겠지. 떨어진다면 빼서 빼죠. 채권 묶어놔야죠. 예. 그죠? 네. 지금 자, 이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말라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 간의 하루짜리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는 못 느끼는 거고요. 네. 채권 발행을 많이 할 건데 채권의 매수 수급이 없어서 쇼크가 나는 네.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어쨌든 이런 초과 유동성에서 글로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 0으로 가고 있다. 이게 3월, 4월, 5월 이 정도에 예. 0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요. 근데 그러면은 자, 금융기관 간의 하루짜리 거래에서 무슨 쇼크가 나느냐? 약간 빌드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빌드업이. 제가 이 얘기 조금 여러분들은 자, 3%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빌드업이요. 조금 공부가 들어가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다른 방송 가서 했더니 완전 안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긴 됩니다. 여기 돼요. 자, 그 전에 먼저 쇼크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자, SOFR 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예요? 이거는 그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라고 해서 Secured는 이제 담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이거 말고 잠깐만 이제 지금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끼리는 담보 없이 하루 주고받는 또 금리가 있어요. 네. 이건 담보가 국채를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레포와 레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요. 최근에 자 11월 말에 삐쭉 올라왔죠. 파월이 이걸 보고 12월 9일 10일 FOMC에서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시중 유동성을 좀 풀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쭉 올라왔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5.4가 있죠. 예. 5.4는요. 자, 연준이 쳐놓은 그 상단 그물입니다. 네.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천장. 네, 천장이에요. 왜 천장인지 말씀드릴게요. 예. 5.3이 바닥입니다. 바텀입니다. 예. 지금 연준은요 모든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5.3에서 5.4로 묶어놨어요. 이걸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예. 이게 5.4를 찍었잖아요. 예. 이건 평균이에요. 그날 일어난 모든 거래의 평균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네. 몇몇 거래는 왜 여기 이제 막 넘어섰네. 전체 데이터가 5.5, 5.56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 연준이 거놓은 그 천장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그날 요날 물론 다 월말이에요. 또 월말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12월 말에도 엄청나게 월말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서 연준이 쳐놓은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기 유동성의 신호가. 자, 1월 말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돼요. 네. 이 SOFR 금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레포랑 영레포 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럼 5.3에서 5.4를 가둬놓는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 빌드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래서 QT를 언급할 거란 얘기는 닉 티미라우스가 이미 기사에서 쓴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한다는 얘기죠, FOMC에서. 그리고 로리 로건 지금 댈러스 여는 총재인가요? 이분도 지금 QT 조절해야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자, 빌드업 들어갈게요. 여러분, 영레포, 자, 연준에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이 예? 영레포를 맡기면 연준이 얼마를 줍니까? 5.3%를 줍니다. 5.3%. 네, 이게 바닥이에요. 네. 영레포는. 은행들은 뭘 맡기죠? 지급 준비금이라는 걸 맡깁니다. 네. 중앙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럼 여기도 이자를 줘야죠. 그렇죠. 이거를 지준금리, 네. 지준금리라고 합니다. 이건 5.4%입니다. 네. 은행에는 항상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예. 은행이 금리 더 줍니다. 근데요, 자 옛날에 여러분들 초과 지준 불이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초과지준 봤어요. 네. 불이율. 네. 자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라면 네. 내가 은행의 총 자산의 10%는 연준이 예치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뱅크런을 대비해서. 네. 그러면 근데 10%만 맡겨야 되는데 15%를 맡겨요. 네. 그럼 5%에 대해서 금리를 더 줘야 되거든요. 되잖아. 그래서 초과 지준 불이율이라고 했어요. 아. 근데 지금은요 초과 지준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지준 금리예요. 그래서 IOER이라고 해서 그 초과 지준 불이율이는데 그 인터레스트 오브 액세스 레이트 뭐 이런 거 네.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IOER 지준금리.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지금의 미국의 지급 준비율은 몇 %일까요? 8%? 아니, 나 이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난 얘기 안 할래. 초과 지준 불이율이라는 얘기가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초과 금리요? 지준 금리? 초과 지준이라는 얘기가 사라졌어요 지금. 예. 준비율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준비율 그러면 준비율은 몇 %일까요? 미국에.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지금 미국의 5.3%. 지급 준비율, 미국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몇 %인지 아세요? 그 지급 준비율은 몇 퍼센트를 맡겨야 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맡겨야 되는. 네. 8%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10%? 10%. 6 나왔고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육, 오늘 자, 진도가 6 나왔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빨리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 네네. 네. 여러분들 0%입니다. 0%? 네. 아니, 그래요? 네. 아. 물론 임시 조치죠. 와. 언제 바뀌었을까요? 혹시 SVB 사태 때?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2020년. 2020년 6월로 기억하는데요. 예. 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 돈을 마구 풀어야 되는데 그래요. 네. 은행들은 막 움켜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팬데믹 때는 그죠? 네. 그러니까 0까지 낮춰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정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과 지준 불이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냥 지준 금리라는 지준을 맡기면 다 주는 0%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바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빌드업을 합니다. 0레포 5.3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준금리 은행에는 특혜를 줘요. 5.4%를 줘요. 예.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하루짜리 거래를 한다고 봅시다. 하루짜리 거래를 하는데요. 자 그냥 연준에 맡기면 5.3%를 줘요. 네. 그보다 낮게 주면은 돈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래서 5.3이 어. 바닥입니다. 하루짜리 아무도 그보다 낮게 주면 돈을 안 맡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연준에 맡기면 5.3을 주니까. 네. 근데 자 어떤 사람이 물론 위험한 금융기관이면 안 됩니다.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저 5.41%에 빌려주실 분 하면은 은행들이요. 네. 연준에 맡기면 얼마 주죠? 5.4. 그 돈을 꺼내서 걔한테 빌려주겠죠. 네. 그쵸. 네. 그치. 예, 은행은 특혜를 받고 있어요. 5.4를 네, 받고 네.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5.41%에 빌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걔가 안전한 애면 네. 은행들이 왜 지준 빌려주지. 꺼내서 걔한테 빌려주죠. 빌려주지. 그래서 5.4가 천장인 겁니다. 네. 그쵸? 예, 예. 하루짜리 거래는 5.3에서 5.4로 묶어놓은 거예요. 네, 네. 자, 네.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상했죠. 야, 5.25에서 5.5가 기준금리야.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네가 가둬놓을까? 메커니즘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 이제 0레포와 지준 금리를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가 근데 된다. 지금은 되게 0.1 사이로 좁혀놨는데 그 벌릴 때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 레인지를 가둬놓으면서 연준이 원하는 5.25에서 5.5 사이에 타겟을 해서 하루짜리 금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자 검은색은 이제 Effective Federal Fund Rate라고 해서 EFFR이라고 해요. 네. 이게 은행들 화면 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거.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이 은행들 간에 그냥 담보 없이 빌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빨간색이 이제 레포 0레포. 네. 아까 말씀드린 그쵸? SOFR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지준금리, 어. 밑에 주황색이 0레포 금리입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연준이 어떻게 그 단기 금리를 가둬놓느냐 메커니즘을 여러분 배우신 거 빌드업을 한 거예요. 빌드업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 얘기는요. 저 여러분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구나. 네. 가둬놓는 방법이 야. 여러분 재밌죠? 네. 이 얘기는요. 영래포랑 이제 영래포랑 하나 뭐였었죠?
지준금리. 아, 예, 은행한테 주는 특혜. 지준금리. 예, 영래포랑 은행한테만 주는 지준금리를 제한을 하면 네. 그 안에서 금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없다. 그렇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안 들어보신 얘기죠? 네네. 이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이프로님한테 얘기 들었다가 엄청 칭찬받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프로님도 그때 예. 알려드리면서 그래도 수준이 돼야 칭찬하는데 저희는 일단 공부하는 중이라서 예. 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연준이 네. 어떻게 하는지. 아. 자, 근데요, 이게요, 갑자기 저 12월 말에 몇몇 거래가 이걸 벗어났다잖아요. 예, 그쵸? 맞아. 그러면 그 단기 유동성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네.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2019년 9월에 있었다 말씀드렸죠? 네. 예. 이 자료 보여주세요. 이렇게 솟았어요. 아. 2% 중반에 있어야 되는 금리가 5% 중반으로 갑니다. 갑자기 어떤 날. 네. 야, 저건 뭐야? 아, 300bp가. 맞아, 기억나요. 네. 자, 다른 금리로 보여줄게요. 자, 여기도 보이시죠? 삐쭉 올라온 거 보시죠, 여기. 예. 이게 갑자기 이게 단기 그 유동성 경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게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서로 돈 움켜쥐고 그렇죠. 안 빌려주려고. 그게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죠? 금융위기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냅두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2019 이게 이제 2020년 초의 기사인데. 예. 자, 이게 QE냐, not QE냐. 그죠? 근데 이거는 QE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네.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Not QE. This is not QE. 이것은 QE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연준이 마구 사줬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올라간 거 보셨죠? 예, 예. 아까?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냅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 개입을 했죠. 근데 지금 단기 유동성이 그런 영래포 잔고가 줄어들면서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리 로건이나 이런 분들이 QT를 조정해야 된다. 이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왜 1월 들어서 갑자기 유동성 랠리 하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느냐? 네. 이제 시장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단기 유동성이 월매마다 조금 자꾸 이상해. 이상해. 근데 그러면은 이런데 이게요. 다음 주 29일 월요일 날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 재무부에서 예.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네. 29일 날. 아마 이거 빈센트 님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자, 보시면요. 자,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에요. 자, 엄청 발행하네. 올 1분기 예. 이게 8,160억 예. 달러입니다. 8,160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수정이 돼요, 중간에. 근데 네. 작년 10월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 앞분기를 보자고요. 작년 4분기. 처음에 7월에는 8,520억 달러를 발행한다고 했죠. 예. 네. 근데 10월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줄였네. 좀 덜 발행해도 될 것 같아. 10월 30일 날. 아.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반등. 랠리. 네, 랠리가 시작됐네. 이때부터. 네, 그랬죠. 이때부터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금리 떨어지고. 이때 금리 떨어지고. 맞아. 네. 그죠?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에요, 여러분. 저건 미리 못 봅니까? 29일 날 발표 나오죠. 29일 날? 네. 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위에 분기. 네. 그러니까 7월 31일 네. 그 분기는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고 양도 엄청 많았고. 그죠? 그때가 7월 말부터가 딱 조정이 조정됐을 때네. 그러니까 10월까지. 10월까지 시장 맞아. 쭉 빠졌을 때는 맞아요. 그때는 생각보다 많았고 예상보다 더 많았고. 뭐 조금 3이라는 숫자니까 네. 크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절대 규모가 되게 크네요. 크죠. 예. 근데 보시면은 작년 4분기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자, 작년 10월에 지금 예정했던 거랑 네. 실질적으로 요번에 발표하면서 1분기 때 얼마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재무부가 발표하는 숫자가 만약에 네.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면 또 금리 올라가고 확 난리 나겠죠? 네. 그러면은 자, 그건 이제 재무부는 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자, 이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FOMC가 있죠. 아. FOMC에서 어. QT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나오고 빠지면은 뭐다? 매수 기회다. 월요일 날 이거 나오고 예. 빠지면 이 당연히 요거 아마 뭐 몇 시에 발표할지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아마 코멘트를 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한밤중에 있으면 그 다음 날 여행커 하는 그 월모부에서라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빠지면 매수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 뭐 FOMC는 30일, 31일 날 자료 보시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게 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연준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요. 징후가 세게 없었는데 갑자기 경색이 나온 거예요. 돈이란 건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한 방향으로 쏠리면은 다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요새 나오고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QT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MMF 잔고는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돈이 똑똑해서입니다. 아니 그냥 하루만 맡겨도 5.3, 5.4를 주는데 안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시작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빨리 묶어놔야죠. 이보다 낮은 금리라도. 네. 그러면 이게 채권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 것이냐, QT를 이제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힌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QT로 대응하냐 금리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혹시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은 둘 다 그 파급력이 있는데요. 네. 근데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거는 금리죠. 금리 인하가 더 직관적이겠으나 그죠? 근데 그 알게 모르게 유동성 랠리는 QT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뭐 QT의 완화 시그널이 많이 나온다면 혹시나 뭐 인플레이션을 건들고 그렇게까지 뭐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예. 저는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데니 말씀하셔서 예. 전 야데니가요. 이거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 야데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 야데니 어르신은 AI 랠리와 유동성 랠리를 구분을 못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 유동성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분은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도 안 해? 유동성 환경 안 좋아? 근데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는 야, 그러면 유동성 풀어주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자산버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도 야데니가 4,800을 그 S&P 500 타겟을 하면서 유일하게 맞췄는데 맞아요. 금리 타겟을 3.75라고 제가 한번 장표 보여준 적 있어요. 금리 못 맞췄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봤던 분인데 금리는 안 떨어졌는데 AI 랠리를 오른 거잖아요. 그걸 구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크로 이런 환경들이 안 좋더라도 AI가 멱살을 잡고 그들만의 리그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시총 다 대형주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번에 올해는 AI의 그런 대형주들은 물량 간수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또 뒤늦게 또 쫓아가셨다가는 유동성 랠리가 와서 이들이 쉴 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최후의 승자는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유동성 랠리로 올라가는 거는 낙폭과대가 해소되는 것, 그리고 네. 옥석과 리그로 진짜 그 밸류를 맞춰주는 그치. 애들이 있고 그냥 한번 바람 불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걸 구별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야 이번 1월 달 왜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FMC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니, 어제 빈센트 위원님 나왔을 때 와 이번 1월 달 진짜 중요하겠네. 네. 오늘 지점장님 나오시니까 그냥 1월 달 보고 가야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속에서. 그렇죠. 29일 날 일단 재무부 그러니까요, 29일 발표부터 날. 보셔야겠죠. 오. 그리고 일단 다음 주는 더 중요한 게 뭐 오늘 밤 넷플릭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예. 진정한 빅테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죠? 마소, 메타, 뭐 그렇죠. 알파벳 하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들의 실적 발표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AI에 대한 그들의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강화된 맞아. 걸 발표할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은 AI 측이죠. 그죠? AI 랠리는 약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부스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은 이제 다음 달 말인데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은 만약에 지금 이 정도에만 환호를 맞춰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4분기가 좋을 리는 없거든요. 중국 쪽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라는 주식은 이게 이 매출의 상승 정도가 가늠이 안 될 때 폭풍적인 성장을 하는데 예.
가늠이 되면서부터 슬로이즈였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 막 오를 때 이게 과연 얼마를 더 벌지를 모를 때 막 올랐다가 이건 아마 미주사에서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은 야 이제는 뭐 퍼가 뭐 25배인데 왜 안 올라? 막 측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올 상반 지금 1월에 뭐가 붙었냐? AI 바이오가 붙었거든요. AI 바이오, AI 헬스케어가 붙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매출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못 맞춰줄 가능성이 만약에 2월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못 맞출 수 있다. 또 가이던스는 잘 줄 수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는 좋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TSMC가 코버스의 캐펙스를 굉장히 확대한다는 걸 그러니까요. 방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혼재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은 조금 혼재된다.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칠 수 있으나 가이던스는 또 세게 주는. 저는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중국의 어떤 뭐 행사를 갔더라고요. 젠승항이. 네네. 아 맞아요. 거기서 이제 꽃무늬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같이. 네. 춤추는 거 보고 실적 안 좋겠구나.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춤을 추는 건데 실적 이번에 깨졌네. 이 생각이 들죠. 진짜 깨졌는데. 어쨌든 예. 2월 어쨌든 뭐 초반까지는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되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냥 묻지 말고 반도체인가봐 했는데 오늘 또 약간 반대 흐름이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뭐 바이오 쪽에 올라오고 반도체 많이 올랐던 물론 이제 그것도 뚫고 올라가는 몇몇 주식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날 거라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잘못하면은 둘 다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손해보는.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진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양쪽 비중은 반반 들고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내가 왔다 갔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비중은 AI 쪽이 더 많이 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본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있었을 때의 구간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텨야 된다. 또 이제 항상 물량 간수를 잘해야 되는 거지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무 쫓아가시는 거는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많이 않을까. 아파. 네. 그게 그런 패착이 제일 많죠. 많은 분들이 많이 아파요 지금. 포모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저는 한 10번. 그러니까 다시 보면서 내포 영내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면서 29일을 좀 맞이하면서. 솔직히 이거는 우리 한번 강의로 만들어도 돼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아니 이거를 그치 아니 말로 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5.25%야라고 했는데 그걸 말은 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고. 그걸 오늘 알려주시고. 이거 진짜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시 3%입니다. 통하네요. 이게.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어렵습니까? 다 아는 척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려웠으니까 그거 좀 피드백을 꼭 좀. 지금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오늘 거 좀 피드백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다가 진짜 피드백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것만 들어도 알겠다.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번 다시 또 나오셔서 또 근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 얘기하면 다고 이보다 깊이 알려면 우리 또 오건영 부장님도 한번 모셔서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뿌듯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네요. 자, 장의성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우니까 들어가시는 게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